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형태론 시작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형태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태소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전에 형태론이 뭐냐면 이제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단어를 분류할 수 있는지, 이걸 보고 이제 품사라고 하죠. 품사 이런 걸 보고 이제 조어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뭐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또 이 안에서 또 나눠져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어근, 어간, 뭐 접사 이런 단어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또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울게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형태소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형태소는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합니다.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여기 보면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요게 중요하죠. 더 나누면 뜻이 없어지기 전까지, 요까지를 딱 형태소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눈사람이라고 있어요. 눈사람. 요거를 아마 더 나눠보자 하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눈하고 사람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눠보자 해서 사하고 람을 나누면은, 이렇게 나누면 여기 사하고 람의 뜻이 있습니까? 뜻이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형태소가 아닌 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형태소죠. 눈도 뜻이 있고 사람도 뜻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나누면 뜻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형태소는 여기까지가 형태소다.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형태소입니다. 자, 그 다음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립성 유무. 자립성이라는 거는 여기 써있죠. 홀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형태소를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지워버리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나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지. 자, 일단 나는은 먼저 해볼게요. 이 나는은 나하고 는으로 나눌 수 있겠죠. 나는 1인칭 대명사 나고 는은 조사죠. 근데 봐봐요.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은 둘 중에 뭡니까? 당연히 나가 혼자 쓸 수 있죠. 나 혼자 말할 수 있잖아, 나. 그치? 나. 이거 밥 먹을 사람, 나 할 수 있죠. 근데 는만 따로 쓸 수 있습니까? 는 할 수 있어?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라든지 뭐 대명사라든지 체온이 있어야 되잖아. 항상 앞에. 그러니까 이 는은 혼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존적이다 해서 의존 형태소.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나는 홀로 쓸 수 있다 해서 자립 형태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집은 홀로 쓰일 수 있지. 에서는 홀로 못 쓰여요. 밥을 더 마찬가지. 밥은 혼자 쓰일 수 있어. 을은 혼자 못 쓰여. 뒤에 있는 먹었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먹었다는 다 홀로 쓸 수 없죠. 다 전부 다 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다 의존 형태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없는 형태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분류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실질 형태소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만 나타내는 형태소입니다.
자, 이제 아까 봤던 거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똑같이 써볼게요. 나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요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걸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나 실질적 의미 있지. 집 있지. 밥 있지. 먹 있죠. 나머지는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죠. 느는 뭐 저기 보조사이긴 한데 뜻을 약간 보충해주긴 하는데 문법적인 의미라고 보죠. 에서는 격조사 어디에서 출발점을 나타내주는 그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죠. 을은 대상을 나타내주는 목적격 조사고 엇은 과거를 나타내주고 다는 종결시켜주는 평서형 종결어미죠.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국어 형태소 중에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우고 칸이 좀 적으니까 이건 지워버릴게요. 요걸 좀 알으면 좋죠. 자, 어근과 접사와 또 어미 그리고 간을 좀 우리가 알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건 이렇게 써야겠다. 우리가 좀 균형을 맞춰서 간단하게 어차피 뒤에서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자, 어근은 말의 뿌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를 했다 쳐봐. 위에다 써볼게 한번. 눈사람 치우고 처먹다. 좀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비속어지만 처먹다로 한번 해볼게. 처먹다로.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심인 부분이 뭘까? 이 먹이지 먹. 처도 아니고 다도 아니고 먹이 가장 중심이 이게 어근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근. 가장 말의 중심 부분, 그지? 그럼 봐봐. 처는 뭐야? 처. 처는 의미가 조금 담겨 있긴 해. 처는 이 처는 다른 색으로. 이 처는 뭔가 비하의 의미, 그죠? 비하의 의미를 좀 더해주는 거잖아. 이게 의미를 약간 보충해주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소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 이런 걸 접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뒤에 오는 다는 뭡니까? 문장을 딱 끝맺어 주잖아. 이 다가 있으면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죠. 문장을 딱 끝맺음 해주는 그런 역할의 형태소다 해서 어미. 마지막에 온다 해서 어미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미 앞에 있는 부분 접사와 어근을 합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는 활용시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은 활용시 변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요. 이건 뒤에서 나오니까 그냥 일단 이 정도만 설명하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느는 조사고, 을도 조사고, 먹은 뭡니까? 간이고요. 그죠? 어간이면서 어근이죠. 엇은 어음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뒤에서 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일단 우리가 건너뛰고 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걸 얘기하려고 요거를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거 보세요.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거. 요게 바로 뭐냐면 용언의 어간입니다. 용언의 어근이라고 할까? 용언의 어근 형태소니까 용언의 어근. 요거는 하나 외워두세요. 요거는 시험에 한번 어쩌다 한번 나왔었어 옛날에 어쩌다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쌤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서 밥을 먹었다. 아까 그대로. 자, 이 문장에서
실질 형태 소이면서 의존 형태 소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먹을 딱 골라야 돼. 왜냐하면 이 먹은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이 먹었다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용언의 어근이면서 용언의 어근인데 또 뒤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 먹만 따로 쓸 수 없잖아. 먹하고 이렇게 마침표 찍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의존적인 성격이 있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게 바로 용언의 어근입니다. 용언의 어근. 요걸 하나 외워두세요. 실질 형태 소이면서 의존 형태 소인 것은 용언의 어근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뭘 찾으면 된다? 먹을 딱 찾으면 된다. 네. 자, 그 좀 아래 내려갑시다. 품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품사는 뭐냐면 문법적인 성질이 공통된 단어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갈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책상입니다. 책상. 책, 뭐 하늘, 뭐 바지, 옷 이런 것들을 쭉 써봤어. 근데 이건 다 뭡니까? 명칭을 의미하죠. 명칭. 어떤 대상의 명칭을. 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명사라고 하자. 명칭을 의미하는 품사에서 명사라고 하자. 의미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놓는 게 바로 품사죠. 이런 게 바로 품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움직임을 나타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웃다, 가다, 먹다, 자다 이렇게 뭐 움직임이나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쭉 나열했어. 아 이건 움직임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동사라고 하자. 움직임을 나타내 움직일 동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 게 바로 품사입니다. 품사. 이렇게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끼리 묶어서 요거는 이렇게 부르자. 요거는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게 품사입니다. 네, 알겠죠? 근데 이 분류하는 기준이 또 있어요. 참 어렵죠. 이 문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또 정해놨어. 기능, 의미, 형태 해가지고 쌤이 아까 말한 뭐 명칭이라든지 움직임, 성질 상태 이런 건 의미상으로 나누는 거고 기능상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게 바로 기능상이에요. 여기 밑에 있죠. 기능에 따른 분류해서 따로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체언. 문장의 주체가 되는 자리에 놓이는 말 해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언은 문장의 중심 성분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문장의 중심 성분. 예를 들면 주어, 목적어, 보어, 뭐 서술어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체언이에요. 주체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수식어는 뜻을 꾸미거나 한정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재밌다 했어. 뭐 재밌긴 재밌다. 엄청 재밌는 거다. 이렇게 너무 요런 게 이제 수식어죠. 이런 거 수식언. 그죠? 또는 책 했어. 새가 책을 꾸며주잖아. 이거 책은 책인데 새로운 책에서 그지? 이것도 수식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수식언이라고. 관형사 부사입니다. 자, 관계어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또는 뜻을 더해주는 말. 이거 조사죠, 조사.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네, 다시. 철수가 밥을 먹는다 했어.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철수지. 왜 주어라고 생각했어? 가가 있으니까 주어죠. 먹는 대상이 뭡니까? 밥이죠. 왜 밥이 먹는 대상입니까? 을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주어다. 이건 목적어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조사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했지만 이게 조사예요, 조사. 이게 조사. 이게 조사고 이게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주는 걸 조사라고 이제 우리 기능에 따른 분류에는 관계언이라고 하죠. 관계언. 이 조사를 관계언이라고 기능에 따른 분류상의 명칭으로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자, 용언 같은 경우는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말. 요게 중요해요. 서술하는 말. 그래서 동사, 형사, 서술. 이건 좀 외워두세요. 외워둘 게 있어. 용언, 체언. 요건 외워두고.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술하는 말. 예를 들어서 수지는
뭐라고 할까요? 성실하다. 수지는 어떻다? 성실하다. 수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잖아.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야. 수지에 대해 서술을 해주잖아. 이게 바로 서술어고, 이건 성격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 동사는 아니고 성질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문장을 뭐 아까 철수가 밥을 먹는다. 요건 서술어지. 이거 서술어. 이게 서술어. 그지? 요건 동작이니까 뭡니까? 동사죠. 동사. 이렇게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 용언 외워두세요. 명칭을. 용언, 체언. 자, 독립어는 다른 단어와 어울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감탄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 정도만.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거는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 요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능에 따른 분류는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야. 단어들을 묶어서. 아, 문장의 중심 성분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체언이라고 하자. 명사, 대명사, 수사고. 뜻을 꾸미거나 한정해주는 그런 말은 관형사, 부사들은 수식어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런 단어들은 관계어이라고 하자. 서술어의 역할, 서술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성실하다, 먹는다 이런 거 같은 거.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라고 하자. 뭐 감탄사 같은 거, 아이고, 뭐 야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은 독립언이라고 하죠.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능에 따른 분류인데 체언과 용언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에 따른 분류 요거 봅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잘 우리가 외워둬야죠. 뭐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가 있는데 구품사라고 하죠. 우리가 그 중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명사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명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름을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묶어서 다 명사라고 하죠. 뭐 책, 그죠? 아까 얘기한 책, 뭐 침대, 뭐 밥, 뭐 과자 이런 명칭들 다 그냥 명사죠. 하나에 묶어가지고 명사 이렇게 묶어놓을 수가 있죠. 문법적인 성질이 똑같으니까 그 의미가 똑같으니까 의미상 이 명사의 특징이 있어.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처음 듣는 학생들은 모르겠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뒤에 가서 배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일단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 책. 이 새가 책을 꾸며주잖아. 근데 새는 관형사거든. 이게 명사만 이게 체언만 꾸며줘. 체언. 예를 들어서 새가 뭐 새 빠르다. 뭐 새 성실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죠. 꾸밀 수가 없잖아. 이건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 왜냐면 이거는 명사가 아니니까 체언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 꾸며준단 말이야. 우리 한국어에서는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을 해준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조사가 붙어서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여러 가지 문장 성분, 중심 성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체언의 역할을 한다. 뭐 명사도 체언이니까 당연히 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조사가 붙는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격조사가 붙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죠. 격조사는 체언에만 붙어요. 격조사는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명사는 사람의 사물이나 사람의 명칭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구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그리고 이 명사는 특이하게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구나. 새 책 생각하세요. 새 책. 그리고 조사가 붙어서 문장의 중심 성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가 같은 거, 철수를 이렇게 를 같은 거 이런 게 붙어가지고 어떤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있구나. 명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존명사가 나왔죠. 의존명사. 아주 중요하죠. 의존명사 봅시다. 명칭이 의존이라서 뭔가 느낌이 딱 오죠. 홀로 쓸 수 없는 명사구나. 그렇습니다. 뭔가 의존해야 쓸 수 있는 명사가 의존명사입니다.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항상 의존적으로. 자립성이 없어서 관형어의 꿈을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관형어의 꿈을 받는다. 요게 중요해요. 관형어의 꿈을 받아요.
예시를 한번 보세요. 아는 만큼 해라. 이게 의존명사야. 밑줄 쳐져 있는. 근데 만큼은 따로 혼자만 쓸 수 있습니까? 만큼이 있다. 이런 말 있습니까? 만큼이 있다.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산더미만큼 있다. 이렇게 뭐 수식을 받는 말이 있어야만 쓸 수 있잖아. 이게 산더미만큼 좀 이상하다. 그죠? 이거는 조사였죠. 조사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 말고 어 우리가 뭐 아까 다시 해볼게요. 그냥 만큼 해라. 이 만큼 해라만 쓸 수 없고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수식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아는 만큼, 아는 이 만큼을 수식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이 만큼은 의존명사고요. 왜냐면 홀로 쓸 수 없는 명사니까. 명사는 명사인데 홀로 쓸 수 없는 명사 해가지고 의존명사.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그를 만난 지 오래되었다. 이것도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그를 만난 지 오래되었다. 뭐 지 오래되었다 할 수 없지. 오래되었다 할 수 없죠.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지를 수식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죠. 만난 이렇게 꾸며주는 그지? 만난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게 의존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항상 꾸며주는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이게 왜 자주 나오냐면 띄어쓰기라든지 뭐 품사 구분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띄어쓰기에서 많이 나와요. 띄어쓰기. 이 띄어쓰기 문제가 올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구분해야 돼. 예를 한번 보세요. 예시. 형태가 같지만 의존명사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돼. 요거 주의해야 돼. 형태가 같지만 의존명사가 아닌 경우. 예시 보세요. 하는 만큼. 요거는 의존명사야. 왜냐면 이 하다라는 것 자체가 명사거든. 이게 단어거든. 명사가 아니라 저기 단어. 그러니까 뭐 동사 정도 되겠죠. 이 동사의 하다에 다가 없어지고 는이 붙어가지고 만큼을 꾸며주는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띄었어야 된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건. 각각 단어기 때문에. 만큼도 단어고, 하는도 단어죠. 그래서 요거는 동사가 되겠고, 만큼은 명사가 되겠죠.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띄었어야 되고, 꾸며주는 만큼. 근데 나만큼은 붙여 쓴단 말이에요. 조사는 붙여 쓰죠. 단어로 치지만, 조사는 단어로 치지만 붙여 쓰기 때문에, 나는 대명사고, 나 대명사. 만큼은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조사로 쓰였죠. 그래서 붙여 쓰는. 그래서 띄어쓰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앞에 의존명사 앞에는 항상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 관형어. 관형어는 항상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할 건데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수식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가 바로 이 의존명사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 띄고 따름이죠. 한 개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지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그를 만난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 만난 띄고 지 요게 이제 꾸며주는 거지. 이렇게 만난 이 지를 꾸며주죠. 근데 뒤에 봐봐. 옆에 봐봐. 그가 간지 안 간지 모르겠다. 이건 붙였어. 이거 어미야. 니은지가 하나의 어미예요. 하나의 어미. 지는 의존명사고 니은지는 하나의 어미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의존명사는 시간을 의미하는 지일 때는 이게 시간. 의미할 때는 의존명사로 쓰이고 시간이 아닐 때는 어미예요. 꼭 외워두세요.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니까. 지는 시간을 의미할 때 띄어 쓴다.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의미하지 않을 때 붙였습니다. 어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가 온 지 30분이 지났다 했어요. 그가 온지 띄었어야 돼. 왜냐면 요거 지가 뭘 의미하니까 시간을 의미하잖아. 시간. 30분 이걸 의미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고 이거 의존명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근데 만약에 그가 온지 안 온지 모르겠다. 요거 어미죠. 붙였어야죠.
니은지가 하나의 어미죠. 시간은 아니잖아. 이 문장상에서 이 지가 시간을 의미합니까? 그냥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미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시간을 의미할 때는 지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된다. 앞에랑. 자, 그 다음에 고향을 갔던 차에 뭐 이런 것도 띄어쓰고 의존명사. 연수차, 접상에 붙였어.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쓰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의존명사라는 게 이렇게 있다. 요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기상지 9급이네요. 밑줄 친 단어 중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네, 선생님이 밑줄을 빼먹었네요. 이걸로 할게요. 이건데 뭐가 의존명사냐? 당연히 뭐 이 진채 요게 꾸며주니까요. 3번이 의존명사겠지. 양쪽 채. 이 채는 뭐 배드민턴 채, 뭐 테니스 채 이런 거 같은 뭐 어떤 명칭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양쪽이 없어도 충분히 쓸 수 있죠. 채가 수평이대로 들어다 할 수 있죠, 그죠? 잠자리채 이런 거. 물을 채치다. 무채, 채 있죠, 채 썰다. 그냥 뭐 혼자 쓸 수 있죠. 채 쳐서 되지? 근데 이거는 이 3번의 채는 앞에 항상 뭐가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죠. 채 마당을 어정거렸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저기 앞에 항상 꾸며주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입니다. 채는 여기서 채는. 4번 채는 먹물도 채. 요거는 뭐 마르지를 꾸며주는 부사죠, 부사. 시간을 의미하는 뭐 그지? 뭐, 덜 됐을 때 채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지?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 아주 쉬웠죠? 다음 단어를 형태소로 분류하시오. 자, 이거 같이 해봅시다 한번. 쌤이랑 같이. 자, 일단은 자립성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자립 형태소 그리고 의존 형태소 분류해보고요. 연습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실질 형태소 그리고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형식 형태소 이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나는 자립 형태소, 느는 의존 형태소 조사니까. 밥도 자립 형태소, 을도 의존 형태소, 많이의 만 혼자 못 쓰이죠. 의존 형태소. 이도 혼자 못 쓰이죠.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렇게 앞에 뭐가 붙어야 되면은 앞에 줄을 쳐주고 뒤에 뭐가 붙어야 되면 뒤에 줄 표시를 해줍니다. 먹다도 의존 형태소 먹, 그치? 또 엇도 이건 양옆에 붙어야죠. 앞뒤에 다 붙어야 되니까.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엇도 홀로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 다도 의존 형태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실질적인 의미로 봤을 때 실질 형태소는 나, 그죠? 형식 형태소는, 그지? 조사. 그다음에 밥, 실질 형태소. 그다음에 형식 형태소 을. 자, 그다음에 실질 형태소 많다의 만. 자, 그다음에 형식 형태소 이거는 전미사 자, 그다음에 실질 형태소 먹. 그리고 형식 형태소 과거 시제 엇. 그리고 어미다. 줄 표시도 이렇게 해주면 좋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뭘로 할까? 검색을 할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거를 우리 구분을 잘 해야죠. 자, 공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만하고 먹 있죠, 이거. 이 만하고 먹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죠. 용언의 어근 기억납니까? 용언의 어근 요게 바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그런 형태소죠. 요게 이제 좀 시험에 빈출되죠.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형태소의 개념 좀 알아봤고 품사의 개념 좀 알아봤고요. 명사까지만 간단하게 봤습니다. 모두 수고했고요. 한번 복습을 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댓글을 다셔도 되고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뒤에 내용까지 다 보고 나면은 앞에 내용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관영어가 뭔지 난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뒤에 다 나오니까 어차피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거 배우고 하다 보면 앞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해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